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교사 성범죄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이정남 시청자평가원과 문화사회정책부 이승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평가원께서는 이번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최근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여학생과 여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하고 또 성희롱 당한 의혹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14일 성추행을 당한 해당 학교 여교사가 서울시 교육청에 신고해 교육청이 학교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했는데요. 그런데 감사에 착수한 교육청이 감사관마저도 술을 마시고 현장에 나타나는 등 비난을 받았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교사들로부터 교실, 상담실, 회식 자리 등에서 성범죄 피해를 봤다고 진술한 여교사가 8명, 또 여학생은 130명에 이릅니다. 성희롱이나 추행은 가해자가 쉽게 자각하기 어려운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친밀감의 표현이 오히려 범죄로 몰리는 상황도 있어 통상 학교나 교육청이 사실 파악과 징계에 신중을 기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유보적인 대응이 상황을 얼마나 악화시킬 수 있는지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환경이 이러한데 부모들이 어떻게 학교를 믿고 또 자녀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YTN은 이번 사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또 전문가들과 대담을 통해 심층 보도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밝혀진 문제와 수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 관련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어서 더 놀라운데 이승훈 기자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건 매우 충격적입니다. 고등학교, 그것도 한 학교에서 벌어진 일인데 관련된 사람 너무 많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가 무려 5명이죠. 이 가운데는 네. 교장도 있습니다. 나머지 교사도 교무, 연구, 진로부장 등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대부분 50대입니다. 한마디로 학교를 운영하는 핵심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의해서 자행된 바로 성폭력 의혹이라는 겁니다. 성폭력의 특성상 오랜 기간 조직적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진짜 걱정대로 피해를 입었다는 여교사와 학생이 무려 13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해당 학교는요, 남로공학입니다. 학생 수가 약 550명을 조금 넘는데요. 제가 기자 생활 22년 했습니다. 네. 하지만 학교의 성추문에 관련한 취재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요, 가해 교사가 5명, 그리고 피해 교사 학생 130명은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모두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거겠죠.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참 입에 담기도 힘든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교사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교사, 회식 자리에서 여교사의 옷을 찢기도 했고요. 또 한 교사는 수업 시간에 여학생에게 원조 교제하자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피해 교사 가운데는 이제 막 교사 생활을 처음 시작한 여교사도 있고요. 그런데 성희롱, 성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교사가요. 배드민턴 동호회를 가겠다 이런 이유로 학교를 오간 사실까지 드러났어요. 자, 이 교사와 학교에서 마주친 피해 학생 그리고 교사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번 사건의 본질은 바로 이겁니다. 성추행과 성희롱이 계속되어 왔는데 학교는 쉬쉬했습니다. 처음에는 겁도 났을 법한 가해자, 하지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점점 죄의식을 상실합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학생과 여교사는 피해 사실을 말했다가는 정말 불이익을 당할 거라 이런 두려움을 더 갖게 됩니다. 네. 피해 교사 한 분은 이걸 학교 안에 자리 잡은 성범죄 문화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정확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말해서 가해자는 더 무덤덤해지고 피해자의 상처는 계속 골마가고 이런 일이 안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정의와 진리를 배우고 가르쳐야 할 서울의 한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걸 바로 우리만 몰랐던 겁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교사들의 용기로 이번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14일이었죠. 민원을 접수하고 서울시 교육청이 본격 감사를 시작한 게 지난달 20일부터입니다. 네. 조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요. 또 여교사의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한 교사만 전출됐고 나머지 교사들은 모두 이제 직위 해제된 상태입니다. 자, 서울시 교육청은 현재 감사 대상 학교 교사의 이전 학교까지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로 징계를 받은 선생님들이 여전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원들의 절반 이상이 현재 교단에서나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국회 박홍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성비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그 미성년자 약취, 또 성추행, 성폭행 등의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230명에 달합니다. 이중 교단에 남아있는 사람이 121명으로 절반이 넘었고요. 또 YTN 보도에 따르면 그 성추행과 성희롱으로 처벌받은 전국 초중고 교사가 그 올 상반기에만 3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닷새의 한 번꼴로 교사들의 성범죄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교육당국은 그동안 학교 성범죄가 사회 문제가 될 때마다 그 해당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을 보면 그 교육부의 성범죄 방지 대책이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사의 성범죄는 다른 성범죄에 앞서 근절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 교사 스스로 도덕성을 회복해야 할 텐데요. 그 관계 당국의 대책과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입장에서도 나름의 대책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도 관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건에서요. 우리 모두가 시청자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가장 관심을 쏟아야 하는 부분은 바로 성추행 그리고 성폭행의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네. 자, 우리 사회에서 학교라는 공간이 성범죄에 지금 얼마나 취약하고 말씀하신 대로 교사의 성의식도 이제 신뢰할 정도는 아니라는 게 바로 확인됐다 이겁니다. 나이 지긋한 교사가 아무렇지 않게 한 그 행동, 성추행과 성희롱에 학생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개선은커녕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이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흐려지는 모습을 봤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꼈다는 게 한 피해 교사의 말입니다. 네. 또 그런 사실에 분노와 충격이 너무 큰 피해자들은요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고 무조건 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관련 단체들이 진상조사, 재발방지 이와 함께요 학교 전체에 대한 치료와 상담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를 계속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나마 다행인 게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만 몰랐던 여러 근본적 한계가 바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겁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성추문을 일으키면 학교장은 교육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요, 교사끼리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학교장은 보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한계는 또 있어요. 학교가요, 이번처럼 교사를 직위하지 않습니까? 그럼 직위해제한 기간의 한계가 바로 석 달입니다. 이 석 달이 끝나면 학교로 복귀해야 합니다. 학생은요, 선생님이 잘못했다. 이런 피해 사실 정말 용기 있게 애써 얘기를 했는데 직위해제 석 달 규정 때문에 석 달이 지나서 교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 모습이 이번에도 보였고요. 한계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자, 교육당국 말씀하신 대로 서둘러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해당 교육청이죠. 서울시 교육청은 성범죄 사실이 관련된 교원 이름을 공개한 뒤에 바로 퇴출하겠다.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동안 갈등을 벌인 사실 아까 말씀대로 있었죠. 감사관을 이번 조사에서 배제하기로 하고요. 새 감사팀장을 임명했는데 그 일련의 과정도 또 그렇고요. 또 하는 과정, 모양새 자체 정말 보기 좋지 않습니다. 교육부 역시 성범죄 수사가 시작된 교원은 직위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 정비를 서두르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진상규명의 열쇠는 경찰에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특별팀을 꾸려서요.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니까 제발 경찰의 조사만큼은 학생과 학부모부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제가 진짜 취재하면서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네. 성희롱, 성추행, 특히 여학생, 여고생에게 정말 기억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게 교육청 감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되고요. 또 언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는 게 바로 현실입니다. 네. 학생과 교사를 상대로 한 이 마구잡이 주제, 그리고 또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경쟁적으로 쏟아지면서요. 이들의 상처는 오히려 커지고 제발 그러지 말라달라는 요구를요. 여러 시민단체, 교육단체가 모여서 하고 있어요. YTN 교육팀에서 정말 고민하는 부분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은 냉정하게 이번 사건에 접근하자는 원칙을 세워서 저희들 취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분노는 하겠지만요. 피해자의 그 아픔을 최소화할 수 있는 냉정한 시선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이들을 위한 곳,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학교라는 인식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요즘은 좀 불안한 곳이 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시청자들이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119 안전재단 UCC 공모전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우수상을 받은 작품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마이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임혜진과 호준석의 뉴스인에 대한 김정수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TN 시청자평가원 김정수입니다. 2001년도에 개봉했던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영화를 보면 선생님이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를 내고 실천에 옮기라는 숙제를 내줍니다. 이때 어린 주인공은 3명 도와주기라는 방법을 생각해내는데요. 본인이 3명에게 도움을 주고 그 도움을 받은 3명이 다시 각각 3명에게 도움을 주는 방식입니다. 이 영화가 요즘 만들어졌다면 지금의 네트워크 발달을 생각해 볼 때 또 다른 이야기를 담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네트워크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강연 프로그램 임혜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임혜진은 MC와 웹툰 작가의 등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생활 속 에피소드를 자연스럽게 주제로 연결시키며 이날의 강연자인 김범준 교수와 손승우 교수를 소개했습니다. 강연이 이루어지는 방송 무대 세트를 보면 뒷배경이 깔끔한 검정색이라 강연이나 대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검정색이 자칫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 수도 있지만 정면으로 보이는 그래픽 화면의 배치가 역동적으로 보여 전체적인 조화가 잘 이루어져 시청하기에 좋았습니다. 강연은 물리학자가 말하는 네트워크 세상과 물리학이 만드는 네트워크의 미래, 이렇게 2가지 주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한 가지 주제를 2명의 강연자가 번갈아 강연을 해 모두 4번의 강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나면 방청객들이 강연을 들으며 궁금했던 점을 물어보고 답하는 순서와 강연에 대한 출연자들과의 대담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는 강연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면서 시청자들과 함께하는 열린 강연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일방적 강의와 차별화하려 한다는 프로그램의 취지를 잘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처음 했던 김범준 교수의 강연은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자료 화면과 함께 재미있게 설명해 주어 전달하려고 했던 내용을 효과적으로 잘 설명해 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개념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본 것은 많은 데이터를 이용한 유의미한 결과를 어떤 식으로 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손승우 교수는 2번째 주제인 물리학이 만드는 네트워크의 미래 강연에서 정보 전달의 통로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이는 범람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를 관리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균형 잡힌 시각과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여서 많은 시사점을 주는 대목이었습니다. 방송은 2명의 강연자에게 오늘의 방송 소감을 묻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네트워크 세상 속에 살면서도 전체적인 숲을 보지 못했던 저에겐 달라진 세상을 다시 인식할 수 있었던 유용한 강연이었습니다. 어려운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프로그램 임혜진. 앞으로도 새롭고 신기한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호준석의 뉴스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호준석의 뉴스인은 종합 뉴스를 하기 전 낮 시간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인데요. 뉴스의 중심에 있는 인물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보도가 이루어지는 뉴스 프로그램입니다. 뉴스가 시작되기 전 요일에 따라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원포인트 생활 상식, 재미있는 낱말풀이와 같은 3분 정도의 짧은 프로그램이 눈에 띕니다. 이는 호준석의 뉴스인 뿐만 아니라 이슈 오늘이나 뉴스타워 등 다른 뉴스 프로그램 사이에도 배치되어 있는데요. 조금은 딱딱하고 머리 아픈 뉴스와 뉴스 사이에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한 박자 쉬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이는 다음에 이어질 뉴스를 부담 없이 볼 수 있게 하고 뉴스 방송이 가지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 좋은 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7월 30일 호준석의 뉴스인을 보면 오프닝에서 오늘의 인물 3명을 그래픽을 이용해 소개해 주었습니다. 시선을 끄는 인상적인 화면으로 오늘 뉴스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고 이들에 대한 뉴스도 예고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부 마지막 순서에서는 신동주 사태에 대해 곽수종 경제학 박사와 손동환 변호사가 출연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다만 이 순서가 끝나고 1부 마침 멘트 없이 바로 광고로 이어져 뉴스가 갑자기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1부 뉴스를 정리하는 느낌이 들도록 바로 안내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확하고 깊이 있는 뉴스로 우리와 함께하는 호준석의 뉴스인.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곁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화면이나 자막에 오류가 종종 나타나는데 이 같은 오류는 뉴스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 5일 이희우 여사 방북 남북교류 계기되길 관련 기사를 전하면서 당일 촬영한 화면에 이어 이전 방북 화면이 함께 방송됐습니다. 어느 정도 추정은 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해당 화면이 언제 촬영된 것인지 그 날짜를 자막으로 제공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친절한 방송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같은 날 폭염 속 쪽방촌 힘겨운 여름나기 기사에서는 쪽방촌 온도를 눈금 온도계로 전달했는데 화면에 잘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방송이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는 등 디지털 온도계로 온도를 전달하는 점과 비교돼서 아쉬웠다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푹푹 찌는 더위에 사람도 동물도 헉헉 관련 보도 중 화면에 나온 시민 한 명이 입은 옷에 특정 상호가 노출됐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노출로 보이지만 굳이 근접 화면으로 해당 상호가 보일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고 편집돼야 할 내용이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람 잡는 승강기 무서워 못하겠네라는 기사에서는 중국 방송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휴대전화 화면과 인물 그림으로 구성된 인용 화면 내용이 무엇인지 국내 시청자가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였습니다. 쉽게 공감할 수 있게 참고할 수 있는 자막이나 적절한 화면 재구성이 필요했다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대구 스토킹 피해 여성 살해 용의자 자수 관련 기사의 내용 자막이 하단 자막 파란색 칸 위에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글씨가 작아 읽기가 불편했으며 상대적으로 큰 글씨에 흰색 배경 자막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청자들은 자막이 끊긴 느낌이 들었고 가독성도 고려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대철 한양대학교 교수로부터 뉴스 보도의 품질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주제의 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뉴스 보도가 많아지면서 품질에 대한 의문도 많아졌습니다. 과거보다는 뉴스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고 관심이 떨어진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본 후에 아, 그렇구나 하고 비로소 알았다는 반응은 아닙니다. 뉴스 보도를 비판하거나 탓하는 시청자들이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있겠지만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채널 브랜드, 뉴스의 품질, 시청자에 대한 서비스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채널 브랜드나 뉴스 보도의 품질은 뉴스 내용의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뉴스 내용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깊이 없는 뉴스, 방향이 빗나가는 뉴스, 홍보용 뉴스, 자질구레한 사건 보도 등 뉴스 가치나 기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이용하는 뉴스 채널이 많아졌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타성과 그때에 의한 뉴스관을 바꾸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때로는
왜 저런 뉴스를 보도할까 할 정도로 뉴스 밸류가 없는 뉴스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보다 알찬 뉴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리는 공과금에 대한 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공받은 인상 요인만 보도하고 공공요금을 부담하는 수용자의 의견은 무시하거나 삭제된 채 보도됩니다. 인상 요인도 일방적이고 형식적일 뿐만 아니라 단골로 반복하는 핑계와 같다고 합니다. 정부는 계략적으로 간격을 두고 전기나 가스요금이 인상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다른 보도는 찾기 어렵습니다. 경기 진작이나 경제 활성화가 인상 정책과 별개의 조치인지 따져보는 보도도 뚜렷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정부 뉴스에 그리고 예민하지 못한 뉴스에 대한 반응은 품질뿐만 아니라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되는 행사가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눈여겨보는 채널은 별로 없다는 지적입니다. 미디어 역할의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정부 홍보용 뉴스가 그대로 보도되진 말아야 합니다. 취재된 뉴스로 변형되어야 합니다. 인상 명분과 부담 이유에 대해서 가려내는 뉴스 보도가 되어야 합니다. 담 넘어가듯 어쩔 수 없이 하는 과정은 떳떳하지 못하고 미디어 역시 실추된 면모를 보일 뿐입니다. 사회적 적대감이나 거부감을 줄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보도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어야 합니다. 범법자에 대한 개인 초상권도 재논의 대상입니다. 사회적 기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뉴스 보도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제3의 미디어를 통해 역류하는 보도 형식도 미디어의 권위나 품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걱정을 해야 합니다. 뉴스 보도의 품질을 개선하는 것은 시대에 맞는 뉴스를 제작하는 것이고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끊임없는 과제입니다. 뉴스 전문 채널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